자, 교재 153페이지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중개실무가 뭔지를 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중개실무라는 게 중개의뢰 접수를 받고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의뢰 접수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의뢰인이 기업공개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 거죠. 그죠? 다른 말로 그걸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중개의뢰 접수를 받았다는 말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나 똑같고,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났냐면은 중개실무 시작은 무슨 계약이다? 중개계약이다. 중개실무 끝이 무슨 계약이다? 거래계약이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면은, 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하겠죠. 통상 계약금 10% 지급하죠. 그죠? 조금 있다가 중도금 지급한다, 잔금 지급한다 또는 등기 이전한다 하는 것이 기업공개서 관여되어 있는 것이 예정되었을 때 여기에 중개행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서 나오는 실제로 한 판례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두 개로 나옵니다. 어떤 판례냐면은 우리 고용인 할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고용인이 그때 잔금을 횡령을 했어요. 잔금을 횡령했다. 고용인이 안 물어주니까 의뢰인은 기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해라고 청구를 했어요. 기업공개사 못 물어주겠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사 못 물어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업무상 행위라는 말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중개가 끝이 나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중개행위가 아닌 거로서 의뢰인이 고용인 때문에 물어주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나는 못 물어주겠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맨 처음에 중개업 용어 정의할 때 어떤 내용을 봤냐면은 5층짜리 아파트에 누가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 중개사무소가 없으니까 경비실에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 집 내놓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을 해갖고 거래계약을 체결시키게 중개를 했다. 그죠? 경비 아저씨 중개는 했죠. 그죠? 우연히 딱 한 번 했습니다. 우연히 딱 한 번 하는 것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그런데 이사철 되니까 이런 사람이 제법 많더라. 그래서 간판을 내걸고 했어요. 중개합니다. 간판을 내걸고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간판을 내걸고 하면 중개업 맞죠? 그러면은 이게 중개업이라면은 행위는 중개행위겠죠. 그러면은 누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볼 때 아저씨 왜 중개행위 합니까? 물어보면은 경비 아저씨는 중개행위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중개행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개행위 맞죠? 그 판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속한다. 이것도 중개행위에 속하니까 결론적으로 중개보존이 잔금을 횡령을 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속한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거 똑같은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한다, 확정을 잡았는다, 그 다음에 물건 인도받는다 하는 것들도 그것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중개행위로 보니까 이것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중갱이로 보여지면은 중갱이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럼 시험을 칠 때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중갱이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기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은 자,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죠. 마지막에 있는 게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있죠. 그죠? 법인의 겸업 업무는 중개업은 아닙니다. 요거하고 별도로 보세요.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다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자기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갖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이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 매수인정 대리하는 것도 큰 의미로서의 중개행위로 본다. 이건 중개업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는 개념을 같이 보지 말고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줘야 되니까 중개행위로 본다. 이래 보세요. 자, 그럼 중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중개 계약이 체결되죠. 자, 중개 계약이 체결됐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중개 대상물에서 확인 조사를 합니다. 자, 확인 조사를 한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은 확인 조사입니다. 자, 확인 조사한 내용을 자, B가 어떤 집을 사주세요 그러면 맞으면은 확인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인 설명한다. 자, 확인 설명해 가지고 A하고 B하고 오케이 하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거래 계약의 체결이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게 거래계약의 체결이 아니고 A, B, 오케이 하면은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다. 명색이 법인데 A, B, 오케이 하면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다. 말하기가 그렇죠. 그죠? 양당사자 의견을 합치만 보면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이나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그 증빙으로서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합니다. 이것을 확인 설명서라 그래요.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누가 작성해야 된다고요? 기업공개사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자, 중개 실무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확인 조사한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하겠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서 작성한 게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확인 설명하는 사항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거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 조사,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은 한꺼번에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중개계약이죠. 자,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자, 의뢰인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이에요?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을 한다 그러죠. 자, 어려운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우리 법에서 서명 날인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하느냐, 서명 또는 날인하느냐. 그러면은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이네요.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요거 두 개만 다른 사람 빼고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할 겁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이것도 누가 할 때만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할 때만 및 나머지는 전부 다 또는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물론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소속공개사가 손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기업공개사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든 만약에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개에서는 1번 서명 및 날인한다 안 한다. 서명 및 날인 아니죠. 2번 소속 공개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가 당사자죠. 소속공개사는 당사자 아니죠. 소속공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서명 또는 날인 안 합니다. 자, 중개계약에서 요거는 이제 중개실무에 들어가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중개실무의 이론 부분이고 중개실무의 이론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간단히 볼게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보면은 법적 성격 첫 번째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은 아니다, 그죠? 자, 여러 기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나중에 별도로 할 건데, 자,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하는 말은 일반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에요. 자, 불요식 계약인데 한 명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 합니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의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법정된 서식의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안 하면은 업무 정지 받아요. 그러면은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이다. 이것도 불요식 계약이에요. 요식 계약이다 하는 말은 법정된 서식을 사용을 안 하면은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라는 벌은 받지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불요식 계약이에요. 자, 중개계약은 무상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중개계약 체결할 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판례에서는 거래계약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그러면은 중개계약이 유상계약이죠.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이죠, 그죠? 이거 분필이다 말을 해야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입니까? 말 안 해도 분필이죠.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해야 보수받을 수 있다. 명시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명시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자,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자, 쌍무계약할 때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우리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다 그랬어요. 편무계약이다. 왜 편무계약이라 했느냐면은 A가 갑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갑이 다른 선우를 모시고 집에 와가지고 집 보러 왔습니다 하면은 갑이 집을 팔려면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그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은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기업공개사 의뢰를 받았죠. 반드시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반드시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다고 편무계약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래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은 뭐냐? 틀린 답으로 쌍무계약이 나왔어요. 누가 이거 틀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이죠. 민법의 계약의 종류가 15개 있죠. 그죠? 물론 우리 시험 범위는 다가 아니고 매매교환, 임대차밖에 없죠. 계약 총칙하고. 계약법에 이름이 없다고 중개계약은 무명계약이다 이랬습니다. 무명계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그런데 계약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위임하고 가장 유사하다. 위임유사계약. 물론 이게 지금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틀리게 나오면은 대리하고 유사하다 할 거예요. 위임유사계약이다. 그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은 거나 똑같다 이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법의 위임을 보면은 위임을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의뢰인도 기업공개에서 의무가 있죠.
교육공개에서도 의뢰인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쌍방이다 의무가 있죠. 이 판례 때문에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중개계약의 종류 한번 볼게요. 물론 이것도 지금 틀리게 나올 단계는 넘어가서 간단하게 볼게요. 중개계약은 일단 일반 중개계약이냐 독점 중개계약이냐 나눕니다. 중개계약은 단독 중개냐 공동 중개냐 나눠집니다. 중개계약은 정가 중개냐 순가 중개냐 나눠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개 의뢰를 합니다. 우리 집 팔아달라고 의뢰를 할 때 한 명의 기업공개에서 의뢰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여러 기업공개에서 의뢰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여러 기업공개에서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A가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여러 기업공개에서 의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이것을 일반 중개라 그래요. 한 명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독점 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의뢰받은 기업공개사 전부 다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거래계약을 체결시킨 기업공개사만 보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친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보수는 내만 받아야 되겠다. 좀 이기적이겠습니까? 좀 이기적이에요. 어느 정도 이기적이냐면은 기업공개사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은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고발을 하겠죠. 그죠? 그 고발하는 거는 전부 다 누가 고발하느냐? 인근의 중개사무소에서 고발합니다. 매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같이 갈 때는 웃으면서 밥 먹고 술 마시면서 돌아서 가는 잘못된 거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이거 내 거 되죠.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들끼리도 다툼의 소지가 많고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들끼리도 다툼의 소지가 많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A가 갑에게 팔아달라, 을에게 팔아달라, 병에게 팔아달라 해놓고 길거리 가는데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안에 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있다. 지나가야 됩니까? 한번 들러야 됩니까? 그냥 들러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선정한 게도 쉽고 신규 진입하기도 쉽다. 문만 열으면 누구든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독점 중개는 한 명이 의뢰하는 거죠.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받느냐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고 또 하나가 자 A가 갑에게 의뢰를 했어요. 갑에게 의뢰하고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 거래계약이 되면은 무조건 보수를 받습니다. 무조건 보수를 받는다.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독점 중개가 제일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중개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중개하고 유사한 일반 중개 계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 독점 중개가 좋기는 좋죠, 그죠? 근데 이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A가 의뢰를 할 때 한 명이 의뢰하니까 아무에게나 의뢰 안 하고 잘 골라서 하겠죠, 그죠? 근데 집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내일 팔았다가 내일 모레 사고 그러진 않아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또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잘한다고 소문나기도 어렵다, 그죠? 신규 진입에도 어렵다는 그런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독 중개, 공동 중개 하기 전에 일반 중개냐, 독점 중개냐, 이제는 전속으로 바꿉니다. 비슷한 거.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한 명이 있으면 전속, 여러 기업공개사 있으면 일반 중개죠. 단독이냐, 공동이냐,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 한 명 있으면 단독이고, 여러 기업공개사 있으면 공동인데, 시점이 다릅니다. 의뢰를 하는 시점에 여러 기업공개사 의뢰하면 일반 중개죠,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명의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시키죠. 그럼 B가 갑이 B라는 의뢰인하고 거래계약을 체결시켰다. 거래계약 체결할 때 한 명의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단독입니다. 거래계약 체결할 때 2명 이상의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공동중개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중개가 단독중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면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동중개할 때 보수를 누구에게 받느냐? 공동중개할 때 누구에게 확인 설명하느냐?
누가 확인 설명하느냐 이런 건 지문에 넣을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에 그런 건 실제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나왔을 때 틀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안 나오는 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중개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달라.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 공개했어요.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검색해보는 거 맞아주세요. 그러면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필수적으로 공동중개가 된다.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공동중개할 때는 공동중개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문을 꼬우는 것밖에 안 돼요. 시험에서 공동중개가 나오면은 지문을 꼬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중개할 때 개업공개서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동으로 중개할 때 기업공개서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은 공동으로 엮는 것은 문제 꼬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죠. 공동으로 하면 전부 다 공동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인 설명할 때 A하고 B, A 얘기합니까? B 얘기합니까? A, B 공동으로 합니까? A가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사는 사람이죠.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B에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하지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거 아니죠.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공동으로 이것 때문에 핵심적인 거래 당사자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냐 요거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는 것은 그냥 공동으로 한다고 그거는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나머지는 우리 법에서 법에서 규정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필수적으로 공동중개가 된다. 자, 정가중개, 순가중개. 정가중개는 우리 법대로 받는 거예요. 순가중개는 조금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임야를 팔아달라, 5개 팔아달라 했어요. 그러면은 보수 얼마 줄랍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별도로 줄 건 없고 당신이 얼마에 팔더라도 내한테 5억만 넘겨달라. 이게 순가중개예요. 그러면은 6억에 팔았다. 보수 얼마입니까? 1억이죠. 7억에 팔았다. 보수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실문할 때 7억에 팔았다. 보수 2억 받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5억에 팔아달라 했어요. 이거를 개업공개에서는 물건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죠. 개업공개, 땅 주인은 땅을 팔면서 5억까지 갔는데 중개사무소에서 2억까지 간다. 땅 주인은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돌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은 2억까지 간 거 아깝죠? 아까우면은 초과 수수료로 고발을 합니다. 무조건 걸리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2억 놓으면은 2억을 다 가져가기는 안 받으려면 안 갖고 가져가려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이거 조금 더 받았는데 이거 뭐 나도 좀 낮게 가져가고 당신도 조금 낮게 가지고 이게 낫겠죠. 그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런 게 순가중개예요. 자, 그럼 순가중개하고 시험하고 관련돼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 공개사 법령에서 순가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순가중개라는 말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공개사 법령에서는 순가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가중개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순가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은 일반적으로 법정보수보다 많이 받겠습니까? 작게 받겠습니까? 많이 받겠죠. 법정보수보다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금쟁이로 처벌하는 거지 순가중개 자체를 금지하거나 순가중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개계약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55페이지에 아까 여러 기업 공개에서 의뢰하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1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됐어요. 자, 서식이란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령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 서식을 협회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령에 나오니까 누가 사용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국장이죠. 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두 장 넘어가서 봅시다. 자, 두 장 넘어가면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나와 있죠. 그죠? 서식이 나와 있다, 정해져 있다 하는 거 봤죠?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애동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서식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뒤에 봤죠, 그죠? 서식은 정해졌지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거기에서 1번으로 올라갈게요. 제일 위에 1번에. 자,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공개사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요청을 받은 기업공개사도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서게 되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안에 4개가 나오죠. 그죠? 굳이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고 바로 나옵니까? 또 뭐 다른 거 합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난 뒤에 일단 차 한 잔 마시고 얼마에 팔아주세요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 집이라는 게 중개대상의 위치 및 규모예요.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팔아주세요 했습니다. 5억으로 팔린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보장은 없죠. 그 5억 원은 거래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죠. 그럼 어린이 할 말 끝났어요. 중개대상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금액. 그런데 제가 수업할 때 거래 금액이냐 예정 금액이냐 굉장히 중요시하게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중에서 지문에 거래 금액이나 예정 금액이 나오면은 31번 작년에 31이었죠. 그죠? 추가 시험 해부가 32번인데 그 중에서 한 2번인가 3번 빼고는 거래 금액이나 예정 금액이 나온 게 다 답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인지 예정 금액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거래 금액이다, 가격이다, 대금이다 나오는데 요거는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하세요. 이거 틀리게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린이 할 말은 끝났죠. 그죠?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은 아싸, 가오리 얼마 벌었고 중개보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중개보수가 나오는데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예요.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그리고 당사자 준수한 사항. 자, 요게 한 문제로 2번 나왔습니다. 한 문제로 2번 나왔다는 것은 32번 중에서 2번 나온 것은 극히 작게 나온 거예요. 답이 뭐로 나왔냐면은 우리 비 오면은 집에 물 새는 집 있죠. 자, 이런 이야기 하는가 보세요. 기업공개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우리 집은요 어디서 새는가 모르겠는데 비만 오면은 작은 방에 가면 한강입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상 들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 집 마당에는 법이 뭐가 걸려가지고 마당에서 뭐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공법상 유용지화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상 요게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서식에 가볼게요. 15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유효기간 나오죠. 자,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월 가치로 한다. 그 밑에 별표에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3개월이죠. 반드시 3개월로 해야 된다?
아니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은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조금 연속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전속중개는 다툼의 소지가 없다 그랬죠.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말은 정부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 원한다는 말은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전속중개 한 명이 의뢰하는 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 합니다. 법에서 표현하기로. 자, 중개의뢰인은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한 명의 기업공개에서 의뢰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체결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임의사항이에요. 자, 임의사항. 그런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반드시 법정된 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 주에 업무정지했죠. 업무정지에 민의 이외 결석하면 서명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다 들어가죠. 민의에 결석하면 성전환범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거 자주 나옵니다. 기업공개서 작성해야 되는 것, 한마디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야 되죠.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되죠. 그럼 작성하는 거 안 하면은 그 뒤에 연결되는 것, 작성 안 하면 서명 및 날인 못하죠. 물론 이거는 서명 및 날인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작성 안 하면은 교부 못하죠. 보관 못하죠. 작성해야 되는 거 작성 안 하면은 전부 다 업무 정지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안 하면은 업무 정지겠죠, 그죠? 자,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보관하는 게 우리 법에서 5년, 3년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3년, 그렇게 별도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차후라도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면은 오래 보관해라 하겠습니까? 금방 보관하고 버리도 된다 하겠습니까? 오래 보관해라, 그죠? 세금 추징할 수 없는 거가 굳이 오래 보관해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서도 중개계약의 일종이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까? 예정금액이 들어갑니까? 예정금액이 들어가죠. 예정금액 가지고 세금 추징할 수 있다, 없다? 추징할 수 없죠. 그럼 몇 년 보관할까요? 3년 보관하는 거 3년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보관 안 하면은 업무 정지에 해당해요. 유효기간도 종종 나오는데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주로 틀리게 나오면은 6개월이라고 나왔어요. 또 반드시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당사자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기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요거 말고 기업공개사의 의무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을에게 병에게 팔아달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A는 갑이 내 거 하겠지. 안 하면 을이 하겠지. 안 하면 병이 하겠지. 갑도 을도 병도 안 하면 정에게 의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다른 사람이 의뢰할 수가 없죠, 유효기간 내에. 그러니까 A는 갑이 내 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추진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자, 일반 중개계약은 다툼의 소지가 많다 그랬죠. 정부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없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중개, 전속 중개 어느 게 거래가 빠릅니까? 일반 중개 거래가 빠르겠죠, 그죠? 그럼 전속 중개는 다툼의 소지가 없지만은 거래가 늦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자, 수도를 만들어서 봅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500명 이상 기업공개사가 가입해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 명에게 의뢰를 하면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500명에게 의뢰하는 효과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전속 중개 계약이 더 빠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기업공개사가 가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라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안 한 기업공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해도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가 기업 공개에서 업무에서 문제의 핵심인데, 자, 정보 공개하는 게 주로 문제가 나오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주로 틀리게 나왔어요. 일간 신문에 공개해도 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 공개합니다. 일간 신문에 정보 공개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일간 신문을 찾는 거예요. 일간 신문 이게 정보망에 공개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가 핵심은 일간 신문도 찾아야 돼요. 대신에 정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미공개를 요청하게 되면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정보 공개할 때는 일단 일간신문 찾아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원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문이 하는 건 며칠? 7일. 기업공개사 하는 거는 10일이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 하는 게 10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예외가 기업공개사는 예외 제일 큰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인장 등록이에요. 인장 등록은 며칠? 7일이죠.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것도 7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 공개사는 10일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정보 공개하는 것 7일 이랬어요. 이제는 질문하면은 거꾸로 질문합니다.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 공개사는 10일인데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게 뭐 있느냐 이랍니다. 그러면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문이 하는 7일 말고 기업공개사 10일에서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말고는 전부 다가 원칙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7일 내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개하고 나면은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공개했다고 의뢰인에게 또 마찬가지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문서로 통지한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맞죠? 뭐 찾아야 된다고요? 7일이라는 중요한 숫자 때문에 일간신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문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7일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되죠, 그죠? 2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주일에 1회 이상 어디서 듣기는 들었다고 정보 공개하는 거 2주일에 1회 이상 이거 연결하면 안 돼요. 요거는 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1회 이상만 하면 돼요. 요거 연결하지 말고 지문에 2주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요거 1회 나온 적도 있어요.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 기업공개사는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의무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뢰인에게 물어볼게요. 자, 전속중개에서는 기업공개사 의무보다는 의뢰인의 의무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획공개사 소개를 알게 된 상대방하고 계획공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는 직접 거래했다. 그럼 이것은 애당초 약속을 위반했죠.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이든 아니든 내가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건물이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좀 팔렸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한 5, 6년 정도 전에 이 건물에 한 3분의 2 정도 돼요.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이 10억도 안 되게 팔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싸게 팔렸어요. 그걸 누가 중개를 했냐면은 제가 다니는 학원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했어요. 그럼 중개보수 받아야 되죠. 거래계약 체결 안 한대요.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지나가고 가니까 둘이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대요. 중개보수 달라야 되죠. 그런데 중개보수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는 중개물 못하죠. 중개물을 못하니까 자기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중개무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업공개사 중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은 거래계약 체결되면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정 안 되면 소송하면 돼요. 그럼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면 서로가 귀찮죠. 그럴 때는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죠. 우리 법에서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다. 이거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기업공개사 기책 사유 말고 다른 사유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끼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업공개했으면 보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할 거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소송 비용은 나중에 당신이 부담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추가로 돈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줄 수 있겠죠. 그죠? 전속중개도 마찬가지로 갑이 소개를 해줬는데 갑의 기책 사유 말고 갑을 배제하고 A하고 B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거는 갑이 약속을 위반했어요. 그죠? A가 약속을 위반했죠. 약속을 위반했다. 뭐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죠? 얼마만큼 위약금을 지느냐 굳이 말을 하면은 중개 보수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A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아까 3년입니까? 6년입니까? 3개월이죠. 그죠?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난 하는 날짜 바뀌었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 합니까? 3개월 이내 합니까? 30일이죠. 3개월, 30일 이런 것들 틀리게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자,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했어요. 약속 위반했죠. 약속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A가 갑하고 약속을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위반한 A가 갑에게 가가지고 나 약속을 위반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위약금을 갖다 바치는 게 일반적이다. 아니면은 상대방이 A 보고 당신 약속 위반했으니까 위약금 내놔라 하고 받는 게 일반적이다. 내라 갖고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른 기업공개에서 의뢰를 한 사실을 기업공개에서 현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위약금 내달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의뢰했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그러면은 갑이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더라. 그래야지 갑이 A에게 보수를 달라 할 수 있겠죠. 위약금을 달라 할 수 있겠죠. 거래했을 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약금을 지급한다. 둘 다가 거래했다는 단서조항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자, 유효기간 내 다른 교육공개에서 의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이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안 하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 위반한 건 아니니까 위약금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육공개사 입장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유리합니까? 전속 중개계약이 유리합니까? 교육공개사 입장에서는 전속 중개계약이 유리하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유효기간 내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자기가 비용을 써가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어린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은 교육공개사는 선 비용만큼 손해봅니다. 그죠? 교육공개사가 돈을 못 벌지언정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상을 해주는 차원으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지급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을 최고를 얼마로 지급하느냐 하면은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보수의 50% 지급합니까? 중개에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합니까? 중개 보수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 소요된 비용의 50% 지급하는 거 아니죠.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합의된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다. 그런데 중개 소요된 비용이 80만 원 썼어요. 얼마 지급해야 된다? 최고가 50만 원 지급하죠. 80만 원 써도 50만 원밖에 지급 안 하죠. 합의된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30만 원 샀다. 얼마 지급합니까? 30만 원만 지급한다. 방금 이야기한 게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전속 중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위약금 지급하는 거하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 두 개 갔다 왔다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가 문제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의 핵심은 유효기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몇 개월로? 3개월이죠. 그죠? 물론 5개월로 정하면 5개월로 할 수 있죠. 그럼 유효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위약금 지급할 필요도 없고 중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날짜가 나오면은 유효기간을 꼭 보셔야 돼요. 자, 물론 중개 의뢰인은 아까 제일 처음에 했지만은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이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157페이지 제로 보면은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정보 공개하는 내용하고 이게 어디에서 틀린 답으로 나오냐면 확인 설명하는 부분에서 틀린 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 공개하고 확인 설명을 비교를 하려면은 두 번째 할 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 내용만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요래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내용이 많죠. 이래 내용이 많은 것은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 전세권, 재단권, 치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지 마라. 이건 좀 이따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3번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성관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역 및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예정금액도 파란구로 들어가야 돼요.
공시지가도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틀리게 나올 것도 없고 틀리게 나온 적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색깔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그죠? 하지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자,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검색을 해보니까 맞아졌어요. 그 권리관계 공개라 그랬죠. 저당권도 공개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저당권 공개하는데 저당권 2억원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2억원 설정되어 있다. C은행에 저당권 2억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C은행은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니까 권리자죠, 그죠? 이거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당권 2억원 설정됐다는 것은 공개하는 거 맞지만 저당권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자, B가 을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을은 C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가 다니는 은행에 물건 하나 중개를 하려는데 거기 보니까 자네가 다니는 은행에 2억원 저당권 설정돼 있더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대구에 있는데 내 담당이다. 그 집 어떠냐? 그러니까 그 집 지금 골치 아프대요. 왜 골치 아프냐? 그 집의 사장이 사업하는데 오늘 내일 한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일 한다? 그러면 A는 느긋합니까? 급합니까? 급하죠, 그죠? 그러면 한쪽에서 조금만 밀고 당기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밀고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해요. 미시고 당기시고 돌리시고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밀고 당기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급하니까. 한쪽에서는 알고 한쪽에서는 모른다. 불공정 거래니까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공개할 내용에서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 체결에서 정보 공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70% 답이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었어요. 절대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가지고 중개대상물의 예정금액입니다. 자, 지금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은 얼마에 팔겠다 하고 공개를 한 거죠. 아직 거래계약 체결되기 전이죠. 얼마에 팔겠다 한 게 저 거래 예정금액이에요. 그럼 5억에 팔겠다라고 해서 5억에 팔린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죠.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개합니다. 그죠? 근데 다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원래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격이죠. 그죠? 세금이라는 의미를 빼면은 매매하는 기준이에요. 물론 공시지가대로 매매가 되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공시지가하고 매매 가격하고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매매하는 가격으로 조금 올리겠다고 올리니까 굉장히 말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실매매 가격의 공시지가가 몇 프로, 임야는 몇 프로 어느 정도는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는 매매하는 기준이죠. 임대차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5개 내었고 다음 중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은 공시지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확인 설명하는 내용과 비교하는 거 말고는 반드시 공개하는 사항 아닌 사항은 공시지가 이래 나옵니다. 그죠? 대신에 문제에서 매도 의뢰 접수를 받았다라면은 공시지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임대차가 아니죠. 임대차가 아니니까 공시지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보면은 3번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라고 되어 있죠. 질문할게요. 임대차인 경우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공개해야 돼요. 임대차인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모의고사 문제는 많이 틀려요. 공시지가만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나머지 7개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보 공개하는 것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속 중개 끝나고 전속 중개가 끝남으로써 중개 계약이 끝이 났죠, 그죠? 그럼 중개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확인 조사하겠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